자, 오늘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하마스의 지도자 신와르 있죠. 신와르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죽였는지에 대한 이 월전을 보도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와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감옥에서 복역을 했었고, 복역 당시에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배우고 또 굉장히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속은 거죠. 내보내주면 잘 협조하고 살 거라고. 그래서 포로 교환 통해서 나왔는데 그건 페이크였고, 신와르는 하마스 최고의 강성 분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 신와르가 작년 10월 그 유명한 테러를 감행하고 계속 지하 터널을 전전하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 지하 터널을 파괴하면서 신화를 뒤쫓으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결국 위험이 많은 지상을 오가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우연히 발각이 됐고, 사실 이스라엘 군은 신화르가 신화르인지 모르고 일단 공격을 한 건데 죽은 시신을 보니 그게 신화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신화르가 사실 몇몇 아랍 국가로부터 탈출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계속 신화르가 거절을 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여기 사이에 결국은 전쟁이 꽤 크게 나면서 사이즈가 큰 중동 분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신하르의 생각대로 이 전국이 흘러가지 않았고, 그래서 신하르가 결국 죽기 전에 쭉 민 게 있었는데, 첫째가 휴전 회담에 나서지 마라, 민간인 사상자가 많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여론에 밀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죽기 직전에는 본인이 죽을 거를 좀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감을 한 거죠.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 누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무장투쟁의 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미리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르의 죽음 이후에도 생각보다 이스라엘 간, 하마스 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신화르가 사실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은 다음에 인기가 좀 올라갔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튼 무모하게 테러를 해서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도 욕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튼 마지막까지 탈출을 안 하고 또 부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대기를 드론에 던지면서 저항한 그런 게 좀 먹혔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유가가 어느 정도 레벨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긴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를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유가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일 데이터 기준으로 이 브렌트유가 하락 추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때려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이 박스권을 보면은 유가가 69에서 82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70 정도에서 반전이 있었음에도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 안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68 밑으로 떨어진다면 큰 폭의 하락 예상된다. 그래서 $68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매도세 급증하면서 55에서 60까지 갈 수 있다. 브렌트유가 주간 기준으로 이번에 $82 넘지 못한다면 에너지 주식 매수를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한 사람은 Institutional View라는 기술적 분석 업체의 앤드류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유가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1년치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가가 10년물 금리 움직임을 상당 부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장기물 금리의 추이도 우리가 좀 맞춰볼 수 있겠다, 이런 점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증시를 보는 다양한 각도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뷰를 분석한 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 빅스 지수와 실제 S&P 500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차이,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미리 예측을 했는데, 실제 사후적으로 관측된 변동성은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결국 실제 움직임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바라봤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오버 해칭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도 있을 수 있고요. 금리 결정에 대한 리스크, 말씀드린 중동 분쟁 다양할 겁니다. 근데 노무라의 분석가가 분석을 했는데, 이런 오버헤칭 상황에서 시장이 수익률이 좋고 1년 후 주가가 평균 13%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떨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 전술 전문가죠. 스콧 럼너가 말하기를 지난주 보고서를 썼는데 시장 매도세가 이미 종료가 됐고 연말 랠리 기대는 시작이 됐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이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S&P 500의 중간 수익률이 5.2%였고 선거가 있는 해는 7%였다. 그리고 S&P 500의 이 100년 역사를 본 결과 4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때는 25년밖에 없었다. 4분의 1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장기로 봤을 때는 골드만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움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즐겨왔던 장기 강세장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증시 평균 수익률이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가 이끄는 전략팀에서 쓴 건데 S&P 500이 역사적인 장기 연평균 총수익률이 11%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3%를 기록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배당을 재투자한 수익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2034년 S&P 500의 투자 성과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뒤질 확률이 무려 72%에 달한다. 왜냐? 그동안 몇 년간 미국 증시의 강세가 너무 소수의 기술주에 국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지수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골드만의 주식 전략팀이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이 계속 금리 인하 서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발언 이어가고 있죠. 오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향후 몇 분기 동안 금리를 더 느린 속도로 인하하는 것을 선호한다 분명하게 밝혔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지금 예상하는 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전략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확실하게 점진론을 계속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금리에 요새 민감하게 움직였던 러셀 2000의 하락폭이 유독 컸던 거 지금 상황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 T. 로이 프라이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10년물 금리가 6개월 안에 5% 문턱을 찍을 수 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면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재무부가 계속 찍어내는 채권 발행이 새로운 채권 공급되면서 채권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물이 이렇게 예상대로 오른다면 아까 골드만삭스의 경고대로 높아진 장기금리가 증시를 압박하면서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시나리오 맞아 떨어질지 주 팔로우하면서 함께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